시작하겠습니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법한 키워드를 가지고 약간 여거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리고자 준비를 해왔어요. 디파이라는 키워드를 아마 블록체인 씬에 있으면서 한 번도 못 보신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녀석의 아주 간략한 역사와 요즘 얘가 왜 핫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제 다음에 계약하려고 해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디파이는 Decentralized Finance, 즉 탈중앙 금융이라는 단어의 약자인데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금융 플랫폼들이 존재를 해요. 대표적인 유즈 케이스가 이제 예대 마진을 활용하는 담보대출 서비스나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거래소 등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제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더리움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을 담보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해주는 서비스고 유니스왑은 이제 호가창을 없앤 최초의 탈중앙 거래소이고 이제 컴파운드가 이제 일반 사용자들이 간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담보로 맡긴 다음에 거래 대출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제 디파이의 최대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컨트랙트에 의해서 모든 이제 그런 서비스 절차나 그런 게 자동화가 되어 있다는 건데 그거 외에도 이제 누구라도 이제 국경을 넘어서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큰 강력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유동성이 모일 수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른쪽에는 컴파운드의 이제 대시보드를 캡처를 해놓은 건데 보시다시피 이제 서플라이어가 27만 명이 넘는 아주 많은 서플라이어가 있고 이제 바로와는 얼마 없지만 이러한 이제 API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2019년이나 그 이전도에는 디파이라고 해도 그게 분야가 좀 한정적이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몰랐고 그래서 규모가 되게 작았어요. 이제 이제 왼쪽이 이제 메이커 최근 메이커의 스크린샷인데 예전엔 안 이랬겠지만 어쨌든 메이커랑 이제 오른쪽에 이건 이제 바이낸스 덱스를 캡처해온 건데 이렇게 호가창이 있는 형태의 탈중앙 거래소가 많이 유행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유니스왑을 계기로 이렇게 호가창이 있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시에 있어야지 거래가 성립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거래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형의 이제 서비스가 나타나게 되었죠. 근데 본격적으로 디파이가 열풍이 터진 게 2020년에 소위 일드 파밍이라고 하는 이자 농사가 인기를 얻게 되면서 이제 디파이라는 키워드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담보물을 이제 디파이 플랫폼에 예치를 하면은 그 락업한 물량에 대해서 하루에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정해진 암호화폐를 지급을 해줘요. 그걸 이제 우리가 곡괭이로 파밍한다라고 해서 이자동사라고 부르는데 처음에 이제 아서 헤이즈라고 하는 잘 알려진 비트맥스의 CEO가 나 지금 이거 캐고 있다라는 걸 올림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고 이제 이거 아주 대표적인 디파이 서비스였던 얌 프로젝트라고 하는 얌은 고구마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아서 헤이즈에 의해서 얌 프로젝트가 알려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소위 고구마 농사를 많이 짓게 됐고 보통 이제 일드팜이라고 해서 주는 보상으로 주는 코인은 각 그 디파이 프로젝트의 거버넌스 토큰을 보통 주는데 그래서 이 거버넌스 토큰의 가치 안정성을 어떻게 담보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컨트랙트가 한번 올라간 다음에 변경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컨트랙트가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 자체가 위기를 맞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얌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결함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가지고 이제 리베이스라고 해서 이제 토큰의 가격이 일정 가격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이제 최대 공급량이 줄어들고 일정 가격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공급량이 늘어나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공급량이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 이제 코드가 올라가 있었던 거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얌 토큰이 계속해서 발행되게 되었고 줄어들지 않고 그래서 얌 토큰의 가격은 어느 시점을 기점을 해서 이제 거의 제로에 가깝게
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제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제 작년 3월 달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한 차례 자산시장에 큰 패닉이 왔었죠. 보시는 이쪽은 2020년 3월 12일에 아마 그 이더리움의 가격이 이제 단일 시장으로서는 가장 크게 떨어진 날인데, 아마 제 기억으로 3월 12일 날 하루에만 이더리움 가격이 40%가 떨어졌을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메이커다오의 대표적인 서비스가 이더리움을 담보로 예치해서 스테이블 코인 다이를 발행하는 서비스인데, 이제 담보로 예치한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면은 내가 이제 대출자가 빌려간 다이를 빠르게 상환을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예치된 이더리움을 시장가로 판매를 해요. 근데 이더리움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꺼번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청산을 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메이커의 이더리움 시장에 다량의 이더리움이 한 번에 시장가로 풀리게 돼가지고, 그 당시에 존재하던 모든 이더리움 매수호가를 다 지워버리고 그 밑에 남아있던 0달러에 가까운 금액에 이더리움 매수하겠다라고 하던 주문까지 다 걸리게 됨으로써 0달러에 가까운 돈으로 이더리움을 매수하게 된 사람들이 넘쳐났고, 반대로 내가 빌려간 암호화 그 다이의 이제 상환을 위해서 0달러에 가까운 금액으로 강제로 이더리움을 팔게 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아마 이때 단일 피해자로서는 아마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 이더리움 3만 개를 아마 잃었을 거예요. 그 당시 이더리움이 16만 원이니까 50억의 피해를 받은 개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랬거나 저랬거나 어쨌든 디파이 이 시장에 전체적으로는 되게 많은 자본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제 TVL이라고 해서 토탈 밸류 락드라고 하는 키워드 단어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작년 1년 동안, 지난 1개월 동안, 1년 동안에 이제 디파이 시장,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마켓에만 이제 90빌리언에서 이제 27.5 빌리언 달러까지 이제 성장을 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에는 이제 얌 토큰을 시초로 해서 이제 자, 우리 디파이 서비스를 쓰면은 우리 거버넌스 토큰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기조로 지금은 디파이 거버넌스 토큰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맨 왼쪽이 유니스왑이고 그 오른쪽이 신세틱스 합성자산 시장, 그리고 그 오른쪽에 이제 디파이 어그리게이터라고 불리는 이제 1인치 토큰,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이 이제 유니스왑 같은 이제 그런 거래소에 레버리지를 끌어다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알파 파이낸스라고 하는 토큰의 이제 가격 상승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거버넌스 토큰의 가격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이게 어떻게 가격 유지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거버넌스 토큰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 프로젝트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약간 일종의 주식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지만, 어쨌든 이 프로젝트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토큰을 담보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가를 시키자, 뭐 그런 거에 의사 표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높은 그 플랫폼 이용 보상으로 주는 거버넌스 토큰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모든 디파이 서비스 API가 높아지기 때문에 높은 API를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봐도 이 상승은 비정상적인 상승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 올라가는 토큰의 가격들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정교한 토큰 이코노미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이제 여기 유니스왑의 이 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유니스왑은 기본적으로 거래소입니다. 거래소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USDC와 이더리움 간의 거래 페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리퀴디티고 여기가 트레이딩 볼륨인데 이제 우리는 이제 리퀴디티에 우리가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은 이 거래 페어에서 거래라는 이 거래액에 대해서 우리가 이 수수료가 있을 텐데 수수료를 여기에다가 이제 리퀴디티를 공급한 사람들이 나눠 갖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그 나눠 갖게 되는 그 수수료의 이제 1년치 APY가 22%가 된다. 그런 것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디파이 시장, 특히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시장들이 너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가스비가 많이 폭등을 하게 됐어요. 이제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는 거래 한 건에 대해서 트랜잭션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트랜잭션이 체결이 되려면 이제 수수료가 이제 채굴자가 요구하는 수수료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해서 채굴자가 내 트랜잭션을 수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거래가 좀 더 빠르게 체결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수료를 높이게 되고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가스비가 상당히 폭등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더리움 이외의 다른 이제 디파이 플랫폼으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제 클레이튼, 테라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같은 블록체인들이 이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이더리움 자체가 적용할 수 있는 이제 레이어 2 솔루션 같은 경우 같은 연구가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정교한 오라클 설계가 요구가 되고 있어요. 이제 좀 빈약한 유동성을 가진 마켓에서 가격을 가져온 경우에는 오라클 공격을 받는 사례가 많아가지고 이제 가장 아래에는 플래시론이라는 경우 같은 거는 이제 무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 블록 내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블록 내에서 상환을 해야 되는 그걸 플래시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플래시론을 통해서 아무런 담보물이 없이 큰 돈을 빌려다가 그 돈을 둘로 나눠 가지고 한쪽은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에다가 공급을 해서 특정 토큰의 가격을 올리고 그 토큰의 가격을 참조를 하는 다른 유동성 있는 마켓에 돈을 넣어 가지고 그 순간적으로 생기는 가격 간의 괴리를 이용해서 차익을 얻는 그런 형태의 공격이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게 아마 지난주에 발표를 할 차례가 있어서 준비를 해왔던 건데 혹시 디파이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이 됐을려나 모르겠는데 혹시 몇 분 했죠 발표? 일단 여기까지 디파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작년의 열풍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가져왔는데 우리나라의 동향은 어떤가? 사실 국내 프로젝트에 대해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한국 프로젝트라면 사기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많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국내 프로젝트 중에서 그나마 테라가 있네요. 왜냐면 테라가 국내야? 테라가 킹몬스터 법인이 국내 법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창업자는 한국인이세요. 어떤 티몬이라는 티몬 사이트거든요. 그 창업자가 티몬을 퇴사하고 나서 나중에 퇴사하다가 아마 테라에서 지금 요게 지금 테라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제 주식을 토큰화해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미러 파이낸스라고 하는 그 서비스에 캡처를 한 건데요. 그리고 이제 테라 말고 이제 그 그라운덱스에서 만든 이제 클레이튼 위에 올라가는 클레이스업이라는 서비스가 아마 좀 덜 알려져 있지만 아마 저는 연내에 많이 알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테라도 뭐 그런 거야? 그러면 뭐 담보 잡아서 대출해주고 하는. 테라 자체는 이제 플랫폼의 하나고요. 이더리움 같이 이제 그 테라 블록체인 위에서 이제 돌아가는 담보대출, 미러 파이낸스 담보대출은 아닌데 지금 담보대출 서비스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테라 위에서 돌아가는 담보대출 서비스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쓰는 게 이더리움이고 이제 이더리움이 가스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게 이제 바이낸스에서 만든 블록체인이 있어요. 이더리움 포크에다가 만든 그게 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근데 이제 일단은 이더리움의 약간 롤업 같은 솔루션이 적용이 되면 이제 다시 이더리움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겠죠. 근데 지금 이더리움에서 워낙에 수수료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트랜잭션 하나에 막 몇만 원씩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디파이에서 좀 유의미한 수익을 거두려고 하면은 적어도 그 이더리움 디파이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이 운용하는 자금이 수천만에서 수억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론이에요. 지금은. 지금 그럼 여하튼지 간에 지금 네가 처음 얘기하는 지금 뭐 디파이 사실은 이제 여러 뭐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은데 일단은 암호화폐 기반의 담보대출 저게 이제 가장 네, 지금 이게 암호화폐 담보대출이 이제 거의 시초가 되다시피 했고 이제 기존에 많은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이제 탈중앙화된 거래소를 만들었지만 다 실패를 했고 이제 실패하는 거래소들은 전부 다 이렇게 호가창이 있는 거래소들을 만들었지만 이제 유니스왑이라는 그 호가창이 필요 없는 이제 시스템이 알아서 가격을 계산해주는 탈중앙 거래소가 나왔는데 이게 대성공을 거둬가지고 이제 후발주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출 서비스가 아니라 거래소야 유니스왑. 네, 여기는 거래소예요. 거래소도. 그러니까 사실은 담보대출 서비스는 뭔가 좀 그래도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금융 서비스라고 보이는데 암호화폐 거래소는 뭐 원체 그 디파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시 또 이렇게 탈바꿈해서 뭐 그게 뭐 금융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뭐 서로 거래하잖아. 금융?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 전체 지금 기존의 어떤 피아트 머니를 기반으로 한 은행의 서비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던 뭐 대출 네, 그런 거잖아. 네, 그렇죠. 예금 네. 뭐 이런 건데 암호화폐 거래소는 그런 기능이 아니잖아. 그냥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자를 받아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에서 이제 그런 쪽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수수료 분배 방식의 탈중앙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도 거래 수수료를 나눠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거래한 수수료 원래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하면은 이제 한 매장 그냥 매칭시켜준 증권사가 수수료 가져가는데 저 유니스왑은 일단은 서버 자체가 없어요. 무조건 컨트리뷰션을 동작을 하는데 그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때 수수료를 저기 돈을 주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거든요. 돈을 준 사는 사람? 저 유니스왑 들어가지고 리퀴디티라는 거기다 기부사 돈을 사람인데 넣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수수료가 이제 그 이자나 뭐 100% 이런 게 아니라 100%, 200%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기존에 증권사들이 그렇게 많이 가져왔었냐, 그게 수수료를. 그것을 제가 탈중앙을 처음에 시도한 게 여기서 그게 여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수수료를 얻어가실 수 있어요. 생각보다 꽤 높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묻어놓은 돈의 네. 56%를 이자를 준다고? 네, 연 56%요. 상당히 높죠. 근데 유니스왑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의 리퀴디티가 이게 거의 다 일반 사용자들이 예치한 돈일 거예요. 이게. 근데 리퀴디티가 생길 수 있는 게 다 그런 거라고. 저 리퀴디티는 암호화폐로 넣어놓은 게 아니라 그냥 실제 US 달러를 그냥 거기다 투자해 놓은 거야. 뭐 여기 이제 한쪽 페어가 달러인 경우는 이제 이 리퀴디티의 절반은 이 달러인 거고 이제 절반이 이더리움으로 이제 예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래소가 왜 예치금이 필요하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매치해서 서로 저번에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왜 예측을 홈하고 있으니까 마이크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측이 필요한 이유가 이 리퀴시티라고 했던 그 거래 페어가 한 사람이 두 개의 돈을 예치를 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리고 근데 이제 원칙은 간단해요. 이거를 x라고 두고 이걸 y라고 두면은 x 곱하기 y가 항상 k라는 상수로 일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학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CPMM이라고 부릅니다. 금융공학에서는. CPMM? 네네. CPMM 무슨 뜻이야? Constant Product Market Maker라는 뜻으로 이제 상수 곱으로 일정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거래에 대한 x, y가. 그래서 보면은 10 곱하기 500이 이제 5,000인데 이 5,000인 K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래 당사자는 이 K가 일정하도록 두 개의 토큰을 예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니, 예치는 이더를 예치한 거잖아. 저 그림에 의하면 이더를 예치한 거고 네. 이 사람은 지금은 이더와 TKN을 동시에 예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 이더와 그 거래 쌍이 되는 하나의 다른 쪽 토큰을 두 개를 동시에 예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예치금이 이더가 10개, TKN이 500개 이렇게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곱은 항상 일정해진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1 이더를 여기다 예치했을 때 내가 받아야 될 TKN이 어떻게 계산되는가를 보는 건데요. 이제 이더가 10에서 1로 들어왔으니까 11이 되고요. 이제 이더와 TK는 항상 곱이 5,000으로 일정을 해야 되니까 이 5,000이라는 데서 11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제 455.5가 되고 이제 원래 있던 500에서 이제 빼서 남아있는 5.5를 빼야지만 이 두 개의 곱이 5,000으로 일정하게 되죠. 그래서 5,000으로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뺀 양을 그 사람한테 주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래서 x와 y가 항상 일정한다는 이 원칙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이 돈을 넣고 그 내가 받아야 될 금액이 바로 계산돼서 돌아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x 곱하기 y가 상수로 일정이 되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반비례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더를 더 많이 예치하면은 내가 가져가야 되는 TKN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요. 반대로 내가 TKN을 더 많이 예치를 하게 되면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제 이더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TKN은 뭐 임의의 네, 임의의 암호화폐. 임의의 암호화폐니? 네네. 그래서 처음에 이 유니스왑을 만든 사람은 원래 그 CMN이라는 회사에서 기계공학을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이 사람이 이걸 썼으니까 이거 잘 되는 거 맞나? 라고 이제 경제학도가 한 명 의문을 제시했는데 이제 그래서 나온 논문이 이제 Analysis of Uniswap Market이라고 이거 스탠포드에 있는 경제학도가 작성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 논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는데요. 그냥 경제학 모형을 설정을 하고 얘네가 이제 곱하기 K가 항상 일정이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는데 이 이제 이름이 Constant Product Market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게 유니스왑에서 벌어지는 이제 마켓 프라이스랑 실제 이더리움 마켓 프라이스인데 유니스왑에 있는 가격이랑 실제 가격이랑 거의 동일하게 움직인다 라는 거를 그냥 증명해서 이제 이 논문 하나로 유니스왑이 많이 쓰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 아직도 잘 뭐 쉽지가 않다. 저게
그 내가 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네네. 이더리움 10개가 있었고 너 예제대로 그럼 이더리움 10개가 있고 내가 그러면 무슨 우리 뭐 너트라는 네네. 토큰 100개가 있어. 네. 그걸 갖다 다 그러면 유니스왑에다 예치를 해? 네네네. 다 예치를 해. 그러면 나는 이더리움 10개 예치했고 너트라는 코인 100개 예치한 거야. 네네. 자 그러면은 뭐 여기서 상수 K는 그러면 1000이야. 네. 상수 K는 1000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게 그런데 내가 이더리움 하나 더 예치했어. 네네. 사실 여기는 예치를 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제 거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예치를 한 거는 어느 이 네모난 박스라고 하는 걸 우리 풀이라 그러는데 풀 안에 이제 이더리움 10개와 네, 내가 예치한 금액이 저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여기 밖에 있는 사람은 내가 1이더를 넣어서 이제 반대쪽 페어에 있는 암호화폐를 구매하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아, 저 유저는 다른 유저? 네네. 이 유저는 현재 구매를 하려고 하는 행위인 거예요. 아, 그럼 내 이더 넣고 내가 네네. TKN 네, 그러니까 내가 받겠다. 너트 좀 살게 뭐 네네네. 이런 거야? 네. 근데 이제 기존과 다른 점은 이제 여기서는 K라는 거 하나 때문에 자동으로 계산돼서 주잖아요. 근데 기존의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항상 이제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의 원하는 가격을 매칭시켜줘야지만 그렇죠. 성립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예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치하니까 내 원금은 항상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더리움 10개, 그 티켓은 500개인데 이거를 만약에 500명의 사람들이 각각 동일한 페어의 양을 예치했다고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자금을 빼는 시점이 각각 다르니까 이제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이제 항상 내 원금은 보장하면서 여기에 이 사람들이 거래를 했던 수수료까지 챙기는 그런 구조를 만든 게 유니스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 유저는 지금 1 이더리움 넣고 네네. 1 이더리움을 넣고 45.5 TK나 받은 상황입니다. 그거는 뭐 하여튼 그때 마켓 프라이스에 따라서 뭐 됐겠지. 네네네. 아마도 네네. 그래서 하여튼 45점 뭐 그거를 받았다고 치면은 네네. 그런데 그 수수료 계산이 나는 되게 수수료가 근데 지금 여기서는 수수료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0.05%, 0.03%가 수수료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계산돼서 45.5를 받게 되었지만 사실 여기서 암호화폐를 더 빼긴 해요. 수수료만큼. 아니 근데 좀 저기에 의하면은 원 이더를 마치 50 TKN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 같아. 저기서. 아, 여기서요? 아, 이 가치 평가 방식이 이제 실제 어디서 뭔가 가격을 가져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이제 K 곱이 일정하다는 원칙 때문에 이제 이더가 10에서 11로 늘어났으니까 이 11 곱하기 무엇을 하면은 그게 5,000이 돼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반대쪽에 있는 땅을 이제 삭감을 시켜야 이 늘어난 11 곱하기 무엇이 5,000이 되잖아요. 여기서는 11 곱하기 45.45가 454.5가 서로 곱을 해야 5,000이 딱 맞기 때문에 이제 원래 있던 5,000에서 45.5를 생략한 게 예치한 네네. 나는 그러면 11 이더를 갖고 있고 그 너트라는 토큰은 그러면 454.5를 갖고 있는 걸로 된 거네요. 네네네. 이 안에서는요. 그거를 넣어놓은 사람은 네네. 그럼 저 사람은 1리더를 넣어놓고 뭐 45.5의 토큰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1리더를 이제 통해서 없으니까. 45.5를 구매한 상황이죠. 뭐 100 이더를 가지고 있으면 99로 줄어드는 거네. 저 사람은. 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이요? 저 유저라는 사람. 네네. 유저라는 사람이 12더를 넣었으면은 아니 그런데 뭐 저 사람은 뭐 저기다 예치한 사람 아니까 상관없는 거지 그냥. 네네. 이 사람은 이 두 개의 쌍을 가지고 한쪽을 넣어서 다른 한쪽을 받는 건데 이걸 그냥 저희가 구매라는 행위로 그러면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안에는 좀이 이더하고 너트라는 토큰이 하여튼 계속해서 뭔가 유지된다라는 네네. 거잖아. 네. 근데 저거는 뭐 그거는 사실 또 유지돼야 되겠지. 들어가고
나가고가 계속해서 똑같아야 되니까 네네. 아주 쉽게 생각하면 저렇게 다 유지되는 건데 가치로 봤을 때 저 만약에 특히 저 토큰의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져. 아, 한쪽이요? 어. 네네. 아, 사실 이거는 이제 이 내에서의 상황은 외부의 암호화폐 가격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의 이제 가치평가 방식은 이제 이더 대비 TKN 교환 비율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이더가 얼마든 TKN이 얼마든 상관없이 이 내에서는 이 교환 비율만큼만 결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반비례이기 때문에 한쪽이 더 많아지면은 다른 한쪽의 교환 비율이 떨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TKN의 교환 비율이 많아지면은 이더에 대한 교환 비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에서는 이제 외부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 풀 내에서만 교환 비율을 따지게 돼서 이제 기존의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들이 어떻게든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끌어오려고 했던 시도와는 다르게 유니스업은 철저하게 내부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내에서만 동작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게 비율에 의해서 이제 움직인다. 비율에 의해서 움직인다. 네네. 근데 이제 이 비율이 실제 마켓에 따라가는가를 분석한 논문이 아까 스탠포드에서 발견했던. 근데 이더 네네.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다 뭐 쉽게 생각하면 이게 다 연동돼서 해놨으니까 거의 그렇게 쫓아가는 거는 맞겠지. 네네네. 내가 봤을 때는. 하여튼 뭐 이게 무슨 뭐 하여튼 경제학적으로 뭐 뭐가 있는지는 하여튼 모르겠으나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그거 비율대로 해서 계속 쫓아가는 거니까. 네네. 그냥 뭐 아주 되게 심플한. 그래서 이거 실제 코드로 봐도 그렇게 한 200줄, 300줄 내로 다 끝나는 건데 이제 이걸 창업한 사람은 2, 300줄의 코드만 가지고도 이제 안드레슨 호로이치라는 벤처 캐피탈한테 이제 엄청난 투자를 받게 되는. 근데 저 토큰이 오케이. 되게 다양할 수 있잖아. 사실. 네네네. 저게 뭐 정말 수도 없는 토큰들이 생길 텐데. 네네. 그때마다 이 풀이라고 하는 걸 계속 만들어줘야 됩니다. 생길 때마다. 그러니까 그걸 풀을 만들어주는데 내가 봤을 때는 만약 어느 토큰이 말도 안 되게 사기가 돼서 완전히 끝장났어. 네네. 그런 경우에도 저 안에서는 계속 비율대로 움직이는 거잖아. 그죠? 네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반영이 되긴 해요. 만약에 이제 한쪽이 끝장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TKN을 다 팔아먹고 이더를 바꾸려고 하면은 이 풀 안에 남아있는 이더가 거의 0으로 가까이 수렴하게 되겠죠. 네네. 그러면 여기서는 거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더가 0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제 TKN은 계속 커지기만 되고 이 거래는 결국 아무도 안 쓰는 페어가 되겠죠. 물론 여기서 손해를 보는 거는 당연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떤 법인이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로만 동작하기 때문에 그 손해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 책임을 져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토큰 발행하려고 그러면은 저 네네. 이더만큼 넣고 딱 비율대로 여기다 딱 박아놓고 이제 네네. 시작하는 거잖아.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저 유니스왑 마켓이라는 곳이 되게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니고 보면은 유니스왑 검색해. 유니스왑. 그렇군요. 지금 유니스왑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래의 총량인데요. 이게 보면은 1억 불이 되고 이제 24시간 동안 1억 불이면은 1억 달러의 이 한 코인에 대해서만 1억 불입니다. 한 코인에 대해서. 네네. USD 그 좀 뭐지? 그 USDC라고 이것도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만 1억 불이니까 1000억 정도의 거래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이제 각 페어마다 이게 아까 말했던 한쪽에 이제 두 개의 코인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두 개의 코인에 각각 USDC랑 웹드 이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래 페어가 이 한 마켓에 대해서만 1000억 정도 된다. 전체 네네. 지금 한 게 한 1000억 정도의 거래가 그 안에서 돌아가는. 네, 24시간 동안 1000억의 거래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제 이거는 1위만 본 거고요. 2위도 마찬가지로 이제 800억 정도의 돈의 거래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이런 거래소가 성공을 하고 나니까 기존의 블록체인 업체들이 이제 비즈니스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어요. 이제 기존의 블록체인 업체들은 토큰을 발행하고 그거를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 올리기 위해서 원래는 암호화폐 거래소 돈을 주든 아니면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팀을 꾸려서 뭔가 있어 보이게 만드는 그런 노력이 필요했었는데 유니스왑에서 이미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중앙화된 거래소한테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저기 올리려면 그럼 나는 그거 해당되는 것만큼은 이도를 네네. 넣어야 되잖아. 네. 근데 다만 이제 기존 중앙화된 거래소에서는 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과 뭔가 말이 돼야 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냥 담보로 그냥 네, 여기서는 이도 그냥 담보로 해서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뭐 이런 네, 거네요. 여기서는 코드로만 동작하니까 코드만 실행하면은 이런 거래 페어가 생기는 거예요. 거래소가. 그것도 전체 거래 규모가 9천억이 가까이 되는 엄청나게 큰 그러면은 시장에 그 이런 게 생깁니다. 유니스왑에 뭐 한 1억 그러니까 뭐 한 그러니까 저희 그 이더 한 뭐 한 100개 정도 네네. 그거 해당되는 코인 하여튼 해서 올렸어. 네네. 그러면은 내 코인에 만약에 가치가 상승되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사주면은 그럼 거기다 막 이더가 들어가고 내게 빠져나가고 하면서 그럼 올라가는 건가? 네네네. 이게 이제 이더가 이제 1 들어가고 11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교수님께서 발행하신 코인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한 개를 가지고 45.5를 받았는데 이게 11 대 455 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1 이더를 하나 더 넣게 되면은 내가 그 다음에 받는 게 45.5가 아니라 38점 몇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사람들이 막 더 원해지면은 자꾸 이제 네네. 이게 1 이더당 받게 되는 내가 TKN이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이 TKN의 가격이 상승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더는 그럼 조금 과거로도 상관은 없네요. 뭐 이더 한 1, 2더에 한 뭐 10,000개 정도 일단 초기가. 네네. 초기에 뭐 비율은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제 사람들이 그게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믿는 정도에 따라서 그 마켓이 형성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담보가 있어야 되는 그런 시장이네. 네, 리퀴디티하고는 유동성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 기반을 이더로 하고 있다 이 친구들은. 네네. 오케이. 뭐 시사점은 없니? 그래 이거 봤을 때 뭐 이걸 보면서 뭔가 이렇다 하는 건 알겠는데. 네네. 유니스왑이랑 굳이 비교하자면 최근에 일어난 게임스타 사태에 대한 뉴스잖아요. 적어도 저거는 스마트 콘텐츠이기 때문에 거래 중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거래 중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네네. 어. 재밌는. 유니스왑을 만약에 했었으면은 그때 게임스톱 사태에서 유니스왑을 했었으면 어차피 자율적으로 막 돌아가니까. 네, 저거는 이제 어떤 중앙화된 거래소가 아니라 로빈후드는 중앙화된 거래소였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이제 하지 못하게 강제할 수 있었는데 저기서는 그런 거는 아예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면 저건 암호화폐인데 주식도 저렇게 가능한가? 그러면? 그래서 테라에서 만든 미러 파이낸스가 주식에 대한 걸 만든 거였어요. 우리 주식을 그러면 이더를 담보로 놓고 똑같은 방식을 한다 얘기야. 이제 그거는 조금 복잡한데요. 역사를 말씀드리면은 몬스터를 창업한 사람이 테라라는 블록체인을 만들었고 그 테라 위에서 돌아가는 게 미러 파이낸스인데 그거는 이제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주식을 대해서도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주식을 암호화폐 데이터를 끌어올 수 있게 된 거는 그 중앙화된 어떤 오라클 데이터도 있고 이제 그런 복잡한 게 좀 있는데요. 네, 그 주식을 블록체인에서 거래하는 거는 그렇게 좀 단순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주식은 그거를 물론 뭐 인정을 해주는 게 지금 우리나라 법 같으면 항상 이거 예탁 결정이라는 데가 있어서 그걸 뭐 이렇게 네네네. 해줘야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
하는데 네. 저렇게 거래된 거를 내 거라고 주장을 하기가 한국에서는 좀 사실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 이 합성자산이라고 그 콜옵션과 풋옵션을 가지고 가격을 따르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신스틱 에셋이라고 부르는데요. 보면은 이제 특정 자산을 수요할 때와 똑같은 금융적 결과를 처리하도록 풋과 콜옵션의 결합으로 실제 이제 동일한 가격을 따르게 만든다. 라는 게 이제 합성자산인데 이거는 굳이 주식에 소유하지 않아도 어떤 한 토큰이 애플 가격을 따라가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걸 이용해서 만든 게 아까 테라에서 만든 미러 파이낸스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러 파이낸스로 가보면은 이제 내가 이더리움을 살 수 있는 게 뭐 테슬라, 애플, 그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이더리움 상에서 토큰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실제 주식은 아니고 아까 합성자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토큰이 그 주식을 따라가게끔 만들게 인위적으로 조작된 그런 형성된 마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실제 여기서도 보면은 가격이 추종을 하고 있어요. 이제 테슬라가 오르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테슬라가 오르게 되고요. 이제 한쪽이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떨어지게끔 가격을 추종하게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 가격이 추정되고 그 토큰을 팔았을 때 그것을 갖다가 그 가격을 준다라는 개런티는 어떻게 해주지? 이 회사에서 해주나? 이거? 아니 그 회사에서 하지 않고요. 이것도 전부 다 알고리즘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화가 돼 있더라도 어차피 누군가는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이게 뭔가 연동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여기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직접 연동되는 거 아니고요. 이제 주식이 없어도 이 가격이 따라가게끔 만들게 인위적으로 조작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가격을 따라가냐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합성자산이라고 하는 아까 그 근데 이상한 풋옵션, 콜옵션도 네네. 그러니까 풋이나 콜 옵션을 그것도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권리에 대한 가치가 네네네. 담보돼야 된다고. 네네. 또 뭔가 담보가 어딘가 있어요. 그래서 담보로 이제 내가 만약에 저런 합성자산을 만들려면은 만약에 지금 애플 주식이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내가 150만 원을 예치해야 100만 원의 애플 주식이 생성이 돼요. 이제 물론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가 무조건 있긴 한데요. 만약에 내가 담보로 한 150만 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 애플 주식이 반대로 이제 팔리게 된다거나 그런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는데 저도 자세히 본 건 아니라서. 자 그러면은 네. 자 좋다 이거야. 그럼 그 하여튼 그 코인이 이렇게 쫓아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만든 거는 좋은데 그럼 굳이 저쪽 주식 거래를 안 하고 이 코인을 사는 건 뭐 수수료가 없다 여기는?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테슬라 주식을 사고 싶다 라고 하면 지금 테슬라 주식이 100만 원이거든요. 그럼 나는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한 주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저기서는 이제 내가 10만 원을 가지고 있든 그 상관없이 소액으로도 뭔가 0.0001 주식을 살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게 조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상에서는 이제 주식에 대한 토큰화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서 주식 자체도 그렇게 잘라서 한다. 네네 저기서도 이제 저런 좋은 아이디어. 니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기술로 나가지 말고 그냥 이쪽으로 한번 배팅하고. 근데 저것도 이제 논문으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저기서도 뭔가 연구할 거리가 사람들을 많이 찾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저거는 이제 그런 그 옵션들과 여러 가지 법제도와 이걸 다 해서 쓰는 논문들이니까 사실은 네네. 우리 공대 논문이라기보다는 뭐 경제학과나 경영학과에서 뭐 좀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저런 게 우후죽순 생기면서 뭔가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결함 이슈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 결함 이슈를 우리가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좀 그 랭귀지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기도 하고 혹은 지금 이더리움이 수수료가 되게 높으니까 저 서비스들 때문에 어떻게 줄이느냐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